안녕하세요. 펀드 투자 상담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규 쪽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바로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34번 부분 보시죠. 집합투자기구 재산에 대한, 운용 재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부분 위주로 보시죠. 2번입니다. 투자증권의 동일 종목 시가총액을 10% 초과하는 경우에도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이 비슷한 문제 한번 본 적 있죠?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특정 종목에 10% 이상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안전성 때문이죠.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10% 이상은 한 종목에 몰빵을 못하게 해놓은 게 원칙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는 있긴 있었습니다. 뭐죠? 국채와 같이 안전성이 높은 것들은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건 무엇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따져지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초과하는 경우에도 10%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라니까 일단 이거 답이 당연히 틀린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10%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뭘로 확인하냐? 바로 요거입니다. 시가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매입가나 그런 게 아니라 시가로 우리가 10%를 초과했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까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금액으로 몇 %까지를 평가하느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연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4번이 틀렸는데요. 계속적인 부분 환매 연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펀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계속적인 부분 판매 연기를 위해서는요, 펀드 분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펀드 분리라는 건요, 투자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을 때는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35번 보시면요, 환매 연기에 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매를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환매 연기 기간 중에는 환매 연기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 행위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죠. 지금 불가피하게 환매를 연기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발행과 판매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환매 연기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행위죠. 다시 매매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시 판매를 하다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금지된다는 그 말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매 연기 결정은 집합투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며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환매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집합투자총회 전에 투자업자가 이미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이 안 될 때는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부분 환매 연기란 자산의 일부가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는 투자자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전체 환매가 아니라 부분 환매의 전형적인 특성,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 환매에 응하는 그런 절차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계속적인 부분 환매는 반드시 펀드 분리를 해야 된다. 자, 펀드 분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투자자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경제성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아셨다면 이 복잡한 법률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도 우리가 풀 수 있죠.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never나 또는 all 또는 always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어떻다?
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법률책, 증권,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이만큼 두꺼워진 이유가 모든 것에 예외를 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 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건 늘, 항상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답이 아니다. 거의 100%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셨다면 설사 내가 순간 헷갈리는데 이것도 방금 이제 환매라는 것의 기본 취지를 아셨다면 헷갈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헷갈렸다라고 하셨을 때 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답을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험 푸는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보시죠.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운용 전략의 적정성 및 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운용 전략에 대한 적정성은요, 자산운용회사의 고유 업무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적정하게 했는지 또는 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도 우리 신탁업자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탁업자는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투자회사가 아니거든요. 즉 자산운용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탁하는 회사가 운용 전략이 너희 맞냐 틀리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버리면요, 실질적으로 얘가 투자를 하는 거랑 다 다름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갑자기 고객이 펀드라는 것은 내가 사놓으면 본인들이 원래 물론 사전에 어느 틀은 줍니다. 우리가 틀은 줘요. 뭐 채권에 얼마를 투자하고 주식에는 얼마 이상은 투자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룰을 알려주긴 합니다만 그 룰 안에서 그걸 제대로 운용하는지 안 하는지 운용 전략을 갑론을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신탁회사 역시도 고객의 재산을 관리 감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과실로 인한 나중에 이자나 배당금이 제대로 왔는지 여부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만 제대로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아시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제고요. 37번 투자자에게 자산 보관 및 관리 보고서의 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자에게 뭔가 관리를 보관하고 관리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소량의 뭐 우리 같은 5만 원, 뭐 10만 원짜리 맡긴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까지 하라고 보고서를 다 내라고 하면 누가 금융회사 차리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는 적지 않은 규모의 투자자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100억 정도 되는 기준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10만 원 이하인 투자자에게 왜 보고서를 매번 써야 돼요? 그죠? 소액인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자 역시도 손실을 봤을 때 10만 원입니다. 근데 100억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다시 뭐 어떻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 당연히 수령 거부 의사를 제시했는데 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만 만드는 거죠. 자, 38번 보시죠. 공모펀드의 성과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제한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성과 보수를 받는 경우에 제한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보세요. 펀드의 존속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폐쇄형 펀드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3년까지 존속되는 펀드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펀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긴 합니다만 3년까지를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 수익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뭐 1년 이상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폐쇄형 펀드였을 때 제한 내용에 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즉 3년이 아니라 1년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틀린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펀드의 생태, 뭐라 그럴까요?
저 언제 생기고 언제 폐쇄되는지 그 형태를 보고 적정한 시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봤었을 때요. 뭐 그 금융권 세미나에 갔었을 때 유럽에 있는 나라를 봤더니 이 존속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률도 그 나라들은 상당히 우리보다는 좀 길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라마다의 어떤 특이점을 반영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펀드의 존속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추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요거와 관련된 법 규정은 아마 좀 길어지는 걸로 바꿔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네요. 집합투자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특별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번 보세요. 특별법으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 것은 수신전문금융업법을 우리가 특별법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업발전법,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같이 어떤 특이한 성격들, 특이한 대상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특별법을 볼 수가 있지만 수신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업이라는 건 이게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대상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 보시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국내 판매를 위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규모가 5조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5조 원 이상이 아니라 1조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정한 룰이에요. 이건 앞에서도 우리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자산운용 규모가 1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앞에서도 한번 우리 나온 적 있습니다. 문제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반복해서 사실 어떤 보기 하나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이죠. 저희 문제들 대부분 기출 문제를 준해서 만들어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하나의 자격증을 위해서 1000개의 문제를 푼다? 이것은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그 문제들만 사실 반복해서 풀어도 합격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합격하냐, 뭐 반드시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하지만 이 문제만 보고 예를 들어서 핵심 총정리 필요 없이 문제들만 내가 반복해서 계속 풀고 문제에 대한 나온 어떤 개념들을 숙지하면 가능하냐? 저는 기꺼이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금융권 자격증을 취득할 때요. 저 역시도 이제 뭐 아주 커다란 자격증, 뭐 외국계 자격증인 CFA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는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 특히 국내 자격증 중에서 어떤 거는 내가 이거 공부할 때 참 이걸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권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목들이요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새 책을 사서 완벽하게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집을 사서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부분을 빼고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여기 자본시장법과 저기 자본시장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제껴두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만 리마인드 해두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 뭐 임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도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문제 위주로 접근해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41번 보시죠. 펀드의 평가 시 공정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4번 보세요. 부실화된 자산은 3단계로 분류되어 부실 우려, 발생,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 4단계로 분류하고 있죠. 여기서 빠진 게 뭐나요? 가장 나빠졌을 때 악화된 것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가장 나빠진 건 아니고 이제 부실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상황이 더 좀 안 좋아진 상황, 악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실화된 자산을 몇 단계로? 4단계로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42번 보시면 투자 신탁의 재산의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탁의 보관 관리 업무, 이건 신탁업자라는 말씀 드렸죠. 얼핏 보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관업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관리라는 것은 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신탁 관련한 자본시장법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객에게부터 신탁받은 그 재산은 고객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보관하고 관리하라고 했지 처분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이것도 뒷부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신탁업자가 생각하기에 고객이 맡긴 그 재산이 현격한 손실로 인해서 더 이상 재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것을 처분했을 때 그 재산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물론 이제